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어,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이제 이유를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요, 야당의 사실상 이제 절대자 같은 존재죠. 대표이기도 하지만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뭐 압도적 1강, 절대 1강 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막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 김대중 이후 그 야권에서 이재명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언더그라운드였거든요.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김대중은 전형적인 주류 비주류에서 비주류 정치인이고요. 노무현은 비주류의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의 비주류. 그게 유시민의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4개 소위 세력이 있는데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뉘고요. 또 하나는 주류의 주류, 주류의 비주류, 그리고 비주류의 주류, 비주류의 비주류 이런 게 있는데 노무현은 비주류의 비주류인데 대통령이 되었던. 그래서 지금은 그 진영의 주류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더 확장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주류가 혹은 이 여론 영향력, 오피니언 리더 기준으로는 노무현 라인이 대한민국의 최대 세력이다, 주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이 주류의 주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전체 국민 숫자는 여기가 많을지 몰라도 제도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 기준으로는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미 주류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뻑뻑해지고 여론 싸움을 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요. 지금 야권에서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야말로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이제 가질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볼 때 사실입니다. 이 정도 의석을 가졌던 적도 없고 저들이 그리고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요. 김대중도 일극 체제였었죠. 자기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김대중의 일극 체제는 제한적이었어요. 범야권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는 김영삼하고 경쟁도 했었고, 그리고 김영삼이가 저쪽으로 이제 갔다. 그리고 이제 이 3당 합당 후에 보수 정치인으로 왔다 해도 뭐 그것도 뭐 일종의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만 김대중은 그 후에도 완전한 어떤 자기 그 세계를 열지는 못했어요. 항상 주류 세계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조금 에, 그 반쪽짜리 정치인 같은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데 이 이재명은 현재 대통령이 아니다 뿐이지 사실상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재명 저거 진짜 뭐 전과 4범이 앞으로 뭐 전과 더해지면은 전과 10범도 넘을 그런 인간이 저러고 있는 게 정말 가당치도 않겠죠. 그래서 이재명을 정리하는 것만이 어쩌면은 정의 구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라도 근본일척의 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안 하고요. 이재명하고 적당히 손잡고 가면은 정말 편합니다. 정치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권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누굽니까? 우파 명망가 중에 누구 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규재가 그랬던가 누가 그랬던가 하여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문을 하기도 했었죠. 이재명하고 아예 딜 치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쉽게 가라고 이재명도 살려주고 그윤 대통령도 살고 그렇게 가라고 주문했던 언론인이었던가 하여튼 누가 꽤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었는데 약 한 6개월 전에 그런 어떤 말을 했던 게 보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칼럼 같은 형식으로 소개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주문을 했던 사람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재명을 절대 악으로 보고 완전히 이제 제거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 이제 상대가 있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살면서 시간을 조금 연장전까지도 이제 계산하면서 좀 이렇게 마라톤 하듯이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좀 쉽게 가려고 하면은
적당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양보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협상하라. 뭐 소통하라. 이런 주문을 했던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재명을 만나라. 이재명하고 영수회담하라라고 주문했던 게 조중동입니다.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랬었죠. 자,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 권력을 이렇게 결정하는 주요 세력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이들의 생각이 우파 유튜브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그들의 그런 어떤 타협책이랄까 그런 이간책에 대해서 혹은 궤도 이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정상화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걸 언제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에 넣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본인이 지게 되면 본인이 감옥 가요. 저러다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곤일책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이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아마겟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최후의 전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쪽, 여기서 지는 쪽이 상당한 괴밀의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게 되면 이재명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으로서도요 코너에 몰린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지가 지면 이재명도 이번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탄핵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본인이 역풍 맞고 엄청난 어떤 데미지를 입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용도 폐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리에서 그 뒤에 누군가 버티고 있을 텐데 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보면은 그 연사들은 이재명 뒤에는 경기 동부연합이 있고 경기 동부연합은 이석기가 움직이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100% 맞다라고는 안 보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관계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단순히 그 경기 동부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거든요. 중국 요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그래서 북한, 중국 그 모든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친중들 중에서도요. 친중 우파가 있고 친중 좌파가 있어요. 이 북한 쪽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파가 없어요. 여기는 종북 좌파가 되겠죠. 종북파들, 종북 통일파, 종북 민족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세력 분포가 과거에는 친북이 훨씬 셌는데 지금은 친중이 세력이 훨씬 더 커요. 다만 이 친중 안에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갈래가 적어도 2개 혹은 3개 정도 있다라는 거죠. 조중동 같은 이런 쪽이 친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쫙 퍼져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100% 입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여러 사람이 지금 여시제라든가 등등 이야기하면서 내각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재명하고 조중동이 한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친중이거든. 그러면 친중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가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맥락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재명을 경기 동부연합이라든가 이석기 이런 이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훨씬 더 거기도 복잡한 내용이 있다. 이해찬이가 보통 좌파 서열 1위다라고 하죠. 그 이해찬은 그 사람도 보면요 친북적 요소가 아주 강하지만 친중적 요소도 엄청나게 강해요. 거기도. 근데 문재인을 딱 비교해 보면은 문재인하고 이해찬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게 다 알려져 있죠.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입니다. 거기는. 근데 이해찬하고 이재명은 관계가 좋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찬을 이용하는 이재명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을 부리는 이해찬일 수도 있어요. 서로 둘의 관계는 주고받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재명하고 또 문재인은 또 관계가 서로 나쁘잖아요. 여기도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모두가 친중이야 사실은. 친북이고. 근데 그 친북 사이에서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만 친중 사이에서는 소위 이제 조중동뿐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중인들이 많잖아요. 친중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나뉘는 거야. 저는 과거에 말이죠.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혼밥 8개, 10개 이렇게 먹었다 했을 때요. 중국이 그야말로 왕따를 시킨 거거든, 문재인을. 문재인 같은 저런 어떤 친중적 정치인도 흔치 않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완전 중국을 그냥 상점 모시듯
하려고 그냥 준비 다 된 사람이었고 새해 그 인사할 때도 보면 중국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아양을 떨고 뭐 온갖 어떤 아첨을 다 떨고 그랬었죠. 그리고 중국 태양광 들여오고 뭐 중국 여러 가지 어떤 이익되는 중국에 이익되는 그런 어떤 조치도 많이 했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어떤 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요. 많습니다. 하여튼 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친중적 요소가 있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문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따를 시켰다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저는 그게요. 중국이 어떤 라인을 갖고 있는데 문이 아니에요. 중국이 원하는 라인은 문재인이 아니었어요. 그 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라인이. 저는 그 라인이 이재명, 이해찬 이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좌파, 친중 좌파들이고요. 또 다른 라인이 진짜 이게 뭐 100%딱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 요게 또 다른 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뭐 많습니다. 지금 뭐 상군청, 권성동, 권영세, 뭐 나경원, 뭐 안철수까지 해서 쫙 많이 있겠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어떤 내용들이 국내 정치판을 얼기설기 지금 엮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실타래 가처럼 이렇게 뭐 완전히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 뭐 어떤 노선을 찾고 뭐 이것이 저것이다 뭐 딱 결론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을 하려고 제가 슬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친미 정치인들이 많을 텐데 친미 우파만 있는 것으로 보통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친미 좌파도 있어요. 친미 좌파. 근데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는 일본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이렇게 러시아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다 어떤 뭐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다 복잡하게. 친미하면서도 또 친중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쾌하게 딱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하고 그래서 이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이긴 한데 여기서 어떤 답을 찾아내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고 어렵겠습니까? 자, 아무튼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은 확실하고요. 친중이면서도 친북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 끔찍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 같고, 명백하게 이제 친중 좌파적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다. 헌법도 그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만일에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겠죠. 못하는 게.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저 친미 친일 친일이라기보다는 용일이라는데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이것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올 겁니다.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짐작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북적 요소보다는 친중이 더 우선할 겁니다. 친중이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적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 뒤에 경기동부연합이나 이석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만을 들을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라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뭔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어 엎을 그런 어떤 결정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사꾼 기질도 있어요. 이 이재명이는. 그래서 이 이재명 지지 농객들 이야기를 제가 함석 들어보면은 그들은 트럼프하고 무슨 착당을 할 것으로 또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어쩌고 뭐 한식으로 더 친미 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지간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본인도 복잡 미묘한 인간은 틀림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길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런 인간이 만일에 이제 대권을 지게 되면은 정말 하는 사이에 그냥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가버린다라는 거죠. 문재인은 그걸 하려다가 뭐 변죽만 올리고 뭐 신용만 내고 그냥 가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좌파 그 핵심들은 문탁회의라든가 정말 통일꾼들 그런 어떤 그 진성 그 종북 좌익들 그 진영에서는 문을 완전히 저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종중 세력들도 문을 그닥 높이 평가 안 해요. 오히려 비난하더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준 풍산계를 버린 이유도요. 사실 그거 돈 때문에 버렸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거 다 버렸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이 거부해 버렸어요. 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을 가장 흠모했다라고 할까? 거기를 빨아주려고 했던 정치인은 박원순이었죠. 박원순. 근데 그 박원순 자리에 지금 이재명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양다리 외줄타기 하는 게 아니고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죠. 북한하고 중국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때문에요. 뭐 내각제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한 가지 이슈만 갖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무성이가 어떻다 저떻다. 근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복잡해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단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김무성이 있지 뒤에서 뭔가 작용하려고 노력하지. 그렇지만 그건 아주 제한된 힘이라니까. 그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각제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주류가 아니에요. 그 주류가 아직 그렇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변수 속에서 어떤 정치 현상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것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피난길을 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극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냥 던져가지고 스스로 구국의 재단 위에 올려놓고 세상의 모든 악을 모든 반대한민국적인 요소 반국가 세력들을 다 드러낸 겁니다. 자,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기면 다 이렇게 성취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승리가 되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도 지금 완전히 이제 벼랑 끝에서 근본일척의 승부를 지금 펼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터지는 겁니다. 저는 무한공항 사건 이것도 절대 우연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때냐라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